그렇습니다. 어제 사전투표가 34.74%. 역대 두 번째로 이제 높은, 초반에는 굉장히 높은 그런 투표율이었었는데 점점 가면서 격차가 좁혀졌고, 그래도 상당히 높은 열기였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은 뭐 높은 곳은 50%대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뭐 이런 아주 격차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지난 대선보다 결과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처음엔 뭐 첫날은 막 야, 지난 대선 기록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약 2%포인트 정도 높았거든요. 계속 네. 초반에.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날 오후 1시경부터 이제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합계로 보면 낮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우선 주말이 안 꼈다는 게 한 원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그 사전 투표는 이제 원래 금요일, 토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일을 갖다 화요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제 앞당겨져서 목요일, 금요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대 사전 투표를 보면 금요일 날보다 토요일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이번엔 다 일하는 날 투표가 이루어져서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일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대선은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팽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0.73%포인트 차이였으니까요. 지금은 뭐 대략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긴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뭐 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진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뭐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래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도 약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뭐 총선보다 높은 거 봐갖고는 사람들이 뭐 그런 심리적 기전이 강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그래픽이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지율 격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지율이 고착화돼 있고, 약 1위와 2위 후보의 이 득표율 차이가 거의 10에서 15%포인트 나는 것들이 많고, 좁혀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파란색과 빨간색, 뭐 이 흐름을 보면 그런 격차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평가들 하시거든요. 그 선거를 보면 사람들이 야, 격차가 좁혀졌어. 뭐 일부 조사에서는 1위와 2위 간의 두 자릿수 차이에서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어. 그럼 뭐 막 굉장히 무슨 이게 뭐 박빙승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한 1~2% 차이면 신승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힘겹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쵸? 신승.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네네. 그다음에 한 3~4% 차이면 그냥 뭐 그러니까 낙승했다, 낙승. 그렇죠. 낙승. 그다음에 한 5~6% 차이가 나면 결과적으로 뭐 완승, 완패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승이는 압승이라는 표현도 쓰죠. 압승이죠. 네네. 압승. 그렇죠. 이제 1~2% 차이면 신승. 그다음에 이제 3~4% 차이면 이제 뭐 완승, 낙승. 낙승이고, 5~6% 차이면 이제 압승. 그렇죠. 압승. 그러니까 지금 한 10% 차이 난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대선에서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건요. 그런 건 뭐 한두 가지 무슨 해프닝이나 뭐 한두 가지 정책 이런 걸로 뒤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는 굉장히 그렇죠. 큰 거죠. 근데 뭐 이제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네네. 한번 어떻게 하나씩 김원국 짚어보면 박사는 좋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큰 관전 포인트를 보세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단일화 여부를 놓고 이 김문수 후보 측과 이준석 후보 측이 어느 정도 표차를 서로 가져갈 건가.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두 단일화 논란, 마지막까지도 어제도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얘기하기를 단일화 만남 제안이 왔다가 취소가 됐다 하면서 계속 군불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투표율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재명 후보의 안정적인 곳에서 뭐 실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 또는 캠프 내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일의 경우 격렬하게 튀어나온다면 뭐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몇 가지 이제 흐름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어떻게 뭐 보시나요? 단일화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좀 힘들 거라고 봤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미 지금 사전 투표율이 얼마가 나왔죠? 사전투표율이 34.74%입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 와서 단일화 한다고 해서 다 사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정권 합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단일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실전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어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수성 전략을. 네, 네. 애초부터 수성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수성 전략을 잘 하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유일한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냥 35% 정도는 넘어서 세면 유지는 하자.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당권, 대권보다는 사후 이후를 또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내부는 갖고 있을 테고.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 뭐 하여간 그 연령면이나 이런 네. 걸 볼 때 다음에 뭐 당권을 잡아갖고 국민의힘을 재건하겠다 아마 그런 의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당을 이끌겠다라고 도전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렇죠. 대통령 후보도 사실 뭐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얼떨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일하게 사과하자는 국무위원 그 사진 한 장을 일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설령 35% 이상 득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뭐 그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다시 한번 김문수를 갖다 이렇게 세우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젊은 사람이 새로 나와서 당을 이끌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안철수도 사실은 뭐 지금 벌써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 요새 뭐 60 정도면 다 젊은 사람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 계속해서 좀 실언 비슷한 모습, 그리고 가끔은 엉뚱한 얘기하면서 사실은 뭔가 좀 과거와 달라졌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당권 주자군에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뭐 그 마지막까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우리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뭐 이래서 이제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안철수의 재평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뭐 다 그런 것도 이제 그 본인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번에 하여간 그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자신감의 상실. 그러니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보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두 차례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한기호 의원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저 구박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네네. 실언 이런 걸로 그거 멈춰주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2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좀 뭐 사실 이게 그냥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죠. 이번 선거는 결판이 났다.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다음 당권을 다시 목표로 움직일 거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범친윤이라고 한다면 범친윤 내에서 다른 사람을 갖다 선택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당권도 친윤계 전체 그 그룹 내에서 이제 같이 그런 흐름을 가질 거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그 인천에 누구죠?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이 지역에서 그 운동하면서 권리당원 모집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 선거 끝나면 곧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저 당대표 출마할 거니까 권리당원 좀 지원해 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친윤 쪽은 이제 목표가 이미 이제 글로 가 있다. 누가 이제 그 친윤의 대표 주자로 나설 거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김문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많으니까 좀 뒤로 넘기고 지금 이준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건 뭐 야, 이건 뭐 막판에 너무 대형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 무슨 TV 토론 뭐 3차 토론이 결국 큰 결정적인 어떤 뇌관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더 입당 원서가 많이 들어오고 지지세가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대부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여성, 30대 여성을 포함하여 기존에 이제 안티 이준석 이런 2030, 2대녀, 3대녀는 뭐 물론이고 아마 여성 세대에서는 거의 어머니 세대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머니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준석을 갖다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열광해갖고 이대남들이 야 이거 잘했으니까 투표하러 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대남들이 사회적 현상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긴 하지만 이런 이준석처럼 병적인 어떤 현상 여기에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준석 지지율이 올라간다? 또 저는 초창기만 해도 이준석 지지율이 10%를 넘었을 거다. 10에서 11, 12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거기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 막판이 깜깜이 한 6일 동안 제가 보면 이준석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 보니까 예. 이재명이 박근혜 51.5 득표 기록을 넘어선다.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첫 번째 배밀입니까?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좀 상승세를 멈추거나 약간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니까 50%를 넘지 못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이게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우리가 현대사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때 박근혜가 51.55, 51.6%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야 죽은 박정희가 5.16 그 상징적인 숫자를 갖고 승리하도록 도와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박근혜 교도들이 막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뭐 이재명 교도는 아니지만 저는 냉철한 지지자죠. 네, 평상시 스타일도 굉장히 냉철한 스타일입니다. 거리를 두고서 지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먼 거리를 둘 건 없지만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지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열광적인 지지자들 갖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겠죠. 그러나 조금은 어떤 때는 냉정한 시선으로 정말 그렇죠. 예. 혹시라도 하는 실수에 대해서 그런 냉정한 시선, 견제하는 시선이 또 이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발 떼어서 이렇게 보는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 역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박근혜 시대를 넘어서는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다. 51.5는 넘어설 거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아까 보면 대구 경북은 원래 사전 투표를 좀 낮은 데예요. 네. 호남은 사전 투표율이 원체 높아요. 그거는 사전 투표라고 하는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 진보 쪽은 사전 투표를 갖다 강조해온 결과물로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랑 본 투표를 갖다 다 합치면 원래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눠서 한 것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열기를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 과거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떨어졌고, 더 의미 있는 거는 부산 경남까지 보면 사전 투표율이 더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그런 걸 갖다 큰 지역만 놓고 보면 그런데 서울도 그래요. 서울도 보면 서초, 강동, 송파, 강남, 용산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보수벨트가 돼 그렇죠. 있는 네. 흐름들이죠. 거기도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과거의 추세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저쪽이 결집을 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일 남았는데 3일 사이에 새로 결집할 동인이 없다. 그래서 51.55%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도 제가 이제 썼는데 요원 보고. 네. 보니까 두 번째 이 부산에서 직선제휴 양자 대결에서 1위를 하는 첫 후보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2017년도에 부산에서 1위 했어요. 그때는 3자 대결 구도였어요. 네. 3자, 4자, 5자였나요? 뭐 그런 홍준표도 나오고 뭐 그렇죠. 안철수도 나오고. 근데 즉 양자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 쪽 후보가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4월 2일 날 그 교육감 부산시 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부산의 17개 시군에서 다 이겼거든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때 지형이 한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때 지형하고 그 사이 지형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정치가요, 뭐 치고받고 주고받고 뭐 이런 거에서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는 있어요. 원투 같은 거 할 때 이제 점수를 갖다가 카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KO 펀치 몇 번 맞아갖고 쓰러졌다 일어나는 거. 지형이 바뀐 거잖아요. 12월 3일 이후에 지형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융기돼서 올라갔고 저기는 땅이 꺼진 거란 말이에요. 이 꺼진 상황 자체에 큰 변화가 그 사이에 없었다. 네. 그래서 4월 2일 선거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에 준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부산에서 1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에서 1위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51.55%를 넘어서 55%에 근접한다는 얘기예요. 경남은 힘들어요. 서부 경남 벨트가 그렇죠. 원체 강고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부 경남 벨트 김해랄지 뭐 이제 그 양산이랄지 양산. 네. 그다음에 이제 울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은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거기도 뭐 근접한 2위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55%에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세 번째 비밀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느냐. 지난번 초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대구에서 TK 지역에서 30%를 넘어서는가. 대구에서 만약에 30%를 넘어서잖아요. 그럼 경북도 30% 같이 이제 동조화 현상이 있으니까 30%를 그렇죠. 넘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준석 후보가 좀 가져가고 그러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이제 아까 부산에서 1위 하고 그러면 뭐 다른 데서는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뭐 60%에 근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역대 가장 큰 그 득표수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것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어요. 뭐 제가 여기 와서 맨 처음부터 한 얘기가 대구 경북 선대위를 따로 꾸리십시오. 복수 선대위를 갖다 꾸리십시오. 그러면 대구 경북도 30%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뭐 하여간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그것도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쉽지 않은 벽입니다. 과거에도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또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초반에는 그런 흐름으로 갔다가 막판에 보수 진영 결집하면서 그 선들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보수가 조금 더 이제 신선한 후보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아마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번에 한번 30% 무너지면 대구 경북이 앞으로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길 바라요. 그렇죠. 이 사람이요. 저도 그전에 이제 선거를 해보면 동네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평생 1번만 찍다가 2번 찍으려니까 기표소에 가서 손이 떨리더라고. 죄를 짓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누가 나 보고 있지 않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스윙 보터들은 다르지만 평생 1번만 찍었다는 사람, 2번만 찍었다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원내 제1당이 된 경우가 많아갖고 이제 그 번호가 1번, 2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 얘기로 치면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1번, 2번 평생 1번만 찍다 2번 찍기가 힘들었다. 근데 대구 경북 여기 계신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1번 찍는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손 떨리실 필요 없어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한번 1번 찍어 보십시오. 대구 경북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나온 것 아닙니까?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후보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경계심도 큰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거도 그랬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정말 이 대구 경북 출신의 후보고 또 대구 경북을 그렇게 사랑하는 후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 대구 경북 도민의 노래를 직접 지금 다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고향 사랑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고향민들의 화답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좋은 일이죠. 근데 대구 경북 도민의 노래를 갖다 아는 도민들이 이제 한 1%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상이죠. 그렇죠. 저는 뭐 그 전에 어디 가서 축사할 때 가령 뭐 그 간호사의 날이 있어요. 네. 간호사 대회하는 날인데 그때는 뭐 그 간호사들 이슈가 굉장히 큰 때였어요. 막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때 가서 제가 탁 연단에 올라가서 나이팅게일 선언을 쫙 하니까 첫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쯤 되니까 사람들이 그 한 1,000명 가까운 간호사분들이 하다가 중간 맛을 쫙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처음 백의 천사가 됐을 때 선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구 경북 도민의 노래 같이 부른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경북 도민의 노래입니다. 경북 도민의 노래 가령 그 박달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향후에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호남 향후에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연말에 총회할 때 그럼 우리 고향민들의 영원한 애향가 목포의 눈물 부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막도를 부르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부산갈매기 거기 부르고요.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도민의 노래 뭐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그럼 이제 제2의 애향가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박달재 맞죠? 박달재가 경북 아니에요? 야, 속보가 들어왔네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체포. 방화. 예, 그리고 복구 운행 재개됐다. 와, 방화였군요. 저도 지하철 타면서 그런 그 화재의 이 냄새를 느꼈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들어온 속보 보니까요. 방화범이 있었네요. 제가 볼 땐 방화범이면 대선 앞두고 굉장히 또 다른 일로 번질까봐 네, 제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화재의 규모를 잘 모르겠는데 아현역에서 여의도까지 차단했잖아요. 이제 네, 물론 그렇죠. 거의 불이 다 번진 건 아니겠죠. 이제 네네, 직접 불길은 전혀 보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 일로 번지지 않길 바라고 인명피해 없기를 바라고. 두 그러니까요. 가지. 네, 5호선 열차 방화로 운행 중단, 용의자 현장 체포.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항상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은 또 우리 정부나 또 지도자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지도자.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진상 규명 이후에 안전의 제도의 확보 또 관련된 중요한 이 국가적인 시스템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자에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북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 출신 후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TK 지역 후보인 김문수 후보 거기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애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는 게 어제 계속 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근에 유세장에서는 큰절하고 읍소하고 그래서 마지막 읍소 작전 또 호소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강하게 이재명 후보만 비난하던 스탠스에서 뭔가 우리 잘못했다. 회초리 때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남은 3일을 갖다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큰절하고 이제 이런 정치 문화도 사실 뭐 이제는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김무성 무대 이 대표 때 그런 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요새는 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제 명절 때 그냥 큰절보다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덕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사실은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큰 절까지 해가면서 물론 이제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야, 정말 서빙 리더십이구나. 어떻게 저 국민한테 큰 절을 하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서번트.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아,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려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말도 혼나오네. 그걸 보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뭐 내일쯤 가서 어디 또 발 닦아줄지 모르겠네요, 유권자들. 그렇죠. 뭐 그것도 그런 것들 뭐 봉사 배식 뭐 그런 거 많이 했지만 사실은 회초리 들고 자기들 때리면서 잘못했다 또 큰절하고 읍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2월 3일 날 대지진으로 이 민주당 지형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흔들릴 수 없을 만큼 지진이 땅이 융기가 된 거예요. 여기는 땅이 꺼졌어요. 이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자꾸 내려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꺼진 것만 분명하거든요. 이 꺼진 걸 갖다 복구를 하고 집안을 다져갖고 올리고 공사를 올려서 철골 올려갖고 인위적으로 이걸 맞추려고 하면 그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건 정말 처절한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인물의 쇄신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야지만 긴급 막 복구 공사가 되고 감동을 받아서 막 전 세계에서 구호 물자가 오고 뭐 구호대가 와갖고 같이 작업을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누가 있어요? 뭐 국내에서 누가 구호 물자가 답지합니까? 구호대가 옵니까? 그래서 그거는 눈물을 흘리고 뭐 절을 하고 이거 갖고는 저는 뭐 지형이 바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반복되지만 이번 선거는 뭐 우리가 뭐 정치인 구도라고 하는데 보통 구도가 과거에 어떤 때도 없었던 지형이라고 하는 지질학적 사건이 생겼다 이거예요. 정치 지질학적 사건.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이고 초기에 구도가 이미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또 그 진영 자체가 지리멸멸했잖아요. 한덕수의 난이냐 김덕수의 난이냐 뭐 수많은 파란 끝에 겨우 후보는 됐는데 이 후보가 불과 사실 몇 달짜리 대통령의 꿈을 꾼 것도 몇 달 되지 않는 그런 후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읍소, 과거형 전략 그리고 국민들께 뭔가 믿음을 주거나 그런 정책 발표도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TV 토론 보셨지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중심으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예, 뭐 구도를 갖다 과거에 뭐 1대2냐 1대3이냐 보수가 둘 나오고 뭐 진보가 둘 나오고 뭐 이런 유예였잖아요. 근데 이번 구도는 그게 아니라 정치 지질학적 사건이 생겨서 땅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땅이 꺼져 있는데 이게 뭐 일본어 치면 뭐 히로시마 원전이나 무슨 그 고베 대지진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쪽은. 그렇죠. 고베 대지진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꺼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치 지질학적 사건으로 보면 막 쓰나미에 대지진에 이게 다 난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뭐 30 몇 % 된다는 게 우리는 말이 안 되고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거를 바꿀 방법은 없다. 이걸 바꾸려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처절한 인적 쇄신 이걸 갖다가 이제 감행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대구, 경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그 인적 쇄신도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BPK의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목소리 내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목소리 내봤자 얼마 그 당에 파급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인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보수가 재탄생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0%.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0%라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냉정한 분석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요새는 이제 바늘구멍도 뭐 이렇게 건축물로 해서 큰 바늘구멍을 만들어 갖고 낙타가 갈 수 있게 또 할 수 있지만 그런 사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0%.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한 마이너스 한 30%?
마이너스 30%요. 네. 0%는 없는 건데 마이너스 30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발끈 전략 그리고 이 역공세에 나서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 보면은 대학가 가서 나 젊다, 나 찍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열차는 간다 했던 자기는 그렇게 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다. 이런 말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 뜬금없는 소리더라고 하지만 본인은 지금 거침없이 그렇게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무 말 대잔치냐 이게 네. 그냥 무조건 이제 던져보는 거죠. 예. 아무 말 대잔치냐 아니면 좀 이성을 잃은 거냐. 지금 자책골 너무 많이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는 1차, 2차 TV 토론까지만 해도 포인트 갖다가 쌓아갖고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기적이라고 하면 한 15% 정도 득표를. 그래서 15%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 뭐 경기, 인천, 강원도 빼고요. 그 몇 군데에서 의미 있는 후보를 내세워갖고 후보 단일화 주도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은 올와 나띵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탕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방선거에서는 가령 뭐 세종, 대전, 충청, 부산, 경남, 울산, 서울, 인천, 경기에서 야 누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막 팽팽한 싸움이 전개된다고 했을 때 이쪽은 후보가 둘이야.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그럼 결국은 나중에 지금처럼 15% 득표하게 되면 반반 나눠갔자. 한 치킨 게임 가능하죠. 그런 일이 많았었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개혁적인 그런 후보들이 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에 그런 이 연합을 놓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했었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주주의 반열로 정치적 대주주의 반열을 올라서는 건데 지금 뭐 자책골로 인해서 너무 허망한 상황이 생기니까 뭐 그냥 뭐 조상님의 은덕 포함하여 다 부르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당분 조상도 부르고 뭐 다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